3차시 합니다. 문학과 인간 8주 3차시. 8주에는 서정시 목소리는 누구 혹은 무엇의 것인가와 관련해서 읽고 있습니다. 1차시에는 서정적 자, 2차시에는 시적 화자, 3차시에는 뭐겠어요? 시적 주체.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적 주체. 시적 주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예. 자, 신비평론자들은 서정시의 목소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신비평론자들은 서정시의 목소리를 텍스트 내부에서 울리는 화자의 목소리로 간주하면서 작가를 텍스트 바깥으로 밀어내고 서정시를 언어 구조물로 제시하는 데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이제 문제가 뭐였냐? 어조나 기법 등을 중심으로 주로 화자의 통일된 태도를 추적하는 데 몰두하고 있어서 텍스트를 형성시킨 여러 사회 문화적 요인들을 철저히 배격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얘기죠. 내재의 관점을 쉽게 말하면 그들은 작품 외적인 요소들이 작품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로 시적 화자라는 기법을 고안해냈지만, 조나단 컬러의 설명을 원용하자면 실상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경험적인 시인을 이상적인 시인으로, 즉 시인 자신이 창조해낸 모든 복잡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이상적인 시인으로 대체했을 뿐이다. 이 말이 또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제 서정적 자라는 디레자의 성대를 울리는 작가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예, 시적 화자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언어적 직접물을 설계한 발화자가, 그러니까 시인 대신에 그 어떤 발화자, 허구적 발화자만 생겼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이 순환론적이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아까 내가 좀 거칠게 이야기했던 그 시는 누가 지었냐는 얘기죠. 시인이 지었죠. 그러니까 그 시인하고 관계없이 그 시 내부에서 발언하는 화자의 어떤 목소리,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 대체하는 태도를 시적 그 어조, 어조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소위 상상적 어떤 구조물인 시라고 하는 시 텍스트는 시인과 관계없이 만들어질 수 있냐,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시인으로 돌아가는, 작가로 돌아가는 이런 순환론적인 문제에 봉착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나는 엿듣는 청자다. 이제 로스로 프라이, 나는 엿듣는 청자다. 내가 엿듣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어떤 발화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죠. 내가 엿듣고 있어. 뭔가를 엿들어요. 현실에서 엿들으면 안 되죠. 이제 엿듣고 있어. 그러면 누군가가 뭔 말을 한다는 것을 지금, 즉 발화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럼 내가 엿듣고 있다는 것은 뭔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발화자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뭘 통해서 어조를 살펴볼 때, 어조, 기쁨의 어조, 슬픔의 어조, 그 다 다를 수 있겠죠? 환희, 통곡, 이렇게 절망의 어조. 그 어조를 살펴볼 때 발화자는 발화 대상에 대한 일정한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자는 어조를 통해 드러나는 태도들 중심에 있는 실체다. 그래서 어떤 발화자를 상상하고 혹은 구성한다. 이 언어적 구성물을 발화한 발화자는 자신의 태도로 구성된 어떤 존재다. 나는 구성된 태도를 였던 청자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화자는 청자의 상상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면서, 그렇죠? 그러죠. 화자는 청자의, 내가 엿듣는 바라니까, 엿듣는 청자니까 내 상상 속에서 어떤 무언가를 엿듣고 있는 내 상상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 선험적이란 말이 철학자 경험에 앞서서, 여러분 네이버 찾아보면 경험에 앞서서 인식의 주관적 형식이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선험적이다. 좀 철학적이고, 대상에 관계되지 않고 대상에 대한 인식이 선험적으로, 즉 선천적으로 가능하다. 타고난다, 그 말이죠. 어. 음, 그러니까 작가와 관계없이 작품이 존재할 것인가? 예. 화자는 구성적으로 생성되면서 동시에 언어적 구성 이전에 존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화자가. 그러니까 화자는 논리적으로 구성되고 생성되는 위치에 있긴 하지만 계기적으로 선행되는 존재로 이런 경우는 간주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시적 화자라는 기제를 사용할 때 우선적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순환 논변. 만약 작가가 놓인 자리가 아니라
화자의 태도가 형성되는 지점이 청자의 시간 속에서 역사적이고 계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청자가 놓인 지점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지 않겠느냐. 화자가 청자에 의해 상상된 것이라면 화자는 청자가 구성되는 지점과 결부된 여러 요인들과 대화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서정시의 목소리를 설명하기에 우리는 화자가 생성되는 지점을 순환론의 주기 내부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서도 검토할 이유가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의 시적 화제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서정시의 목소리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시적 화자를 상정하는 신비평 논자들의 논의에 담긴 이 발생과 구성의 이제 문제는 이제 롤랑 바르트의 저자의 죽음이 가장 절실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롤랑 바르트는 우리가 저자의 존재를 믿는 한 저자는 항상 그의 책의 과거로 간주되어 왔다. 책과 저자는 전과 후로 배열된 채 동일선상에 위치한다고 지적하면서 반대로 필사자는 자신의 텍스트와 동시에 태어난다. 그런 자신의 글쓰기를 선행하거나 초과하는 존재를 어떤 방식으로든 갖고 있지 아니하며 자신의 책의 수료가 되는 그런 책의 주어가 아니다. 어렵죠? 철학자들은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번역을 어렵게 해서 그러는가.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어서 그렇겠죠. 예, 물론 롤랑 바르트가 이 글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럼 뭐냐. 텍스트에 대한 해독보다는 독자의 편에서의 글쓰기. 저자의 죽음이니까 저자의 죽음은 결국 이거예요. 아, 저자가 책을 이제 펴내잖아요. 그럼 출판 시스템에서 이제 시장에서 독자한테 팔리겠죠. 그리고 그럼 독자가 이제 책을 구입을 해서 읽어요. 그러면 이미 그 텍스트는 작가의 손을 떠난 것이다. 이제 누구한테 있어? 독자의 손에 쥐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작가의 의도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독자의 해석만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제 물론 작가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해석의 주도권은 독자에게있다. 그러니까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롤랑 바르트가 저자의 죽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알겠죠? 아, 그래서 이제 시적 화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작품 바깥에 놓이기를 거부하면서도 이미 작품 이전에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되는 것이 시적 화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작품 이전에 시적 화제가 존재할까요? 이런 이제 문제가 계속 지금 거듭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셸 푸코 이 철학자죠. 이 미셸 푸코는 이제 모르는 것이 없어요. 관여하지 않는 분야가 없어서 문학에서도 자꾸 문학과 관련돼서도 자꾸 이야기해요. 푸코는 미셸 푸코가 그 번역된 저서 중에서 유명한 게 뭔가요? 그 성의 역사 뭐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또 파놉티콘, 이런 어떤 폭력과 억압의 문제를 주로 이제 그 전착하고 있는 철학자고 문의 미학자입니다. 근데 문학에 대해서도 이제 자꾸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적 주체 문제를 미셸 푸코가 제기하는 하나의 이제 다시 말해서 서정적 차원 갖고도 부족해. 시적 화제라고도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아이 그건 놔두고 이제 제3의 어? 시적 주체를 문제 삼는 거야. 시를 읽을 때. 자, 푸코는 서정시의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철학자답게 자신의 그 주장을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기존의 가설들 이거 뭐, 그 뭐라고 말할까요? 거칠게 말하면 안 되고 근데 또 역사도 이야기했고 선언적인 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푸코를 보는 거죠. 푸코. 푸코는 자 여기 봅시다. 서정시의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그럼 뭐냐? 실제로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능한 주체들을 위해 그 속에 마련된 자들은 어떤 것들인가로 고쳐 묻자라고 제안합니다. 실제로 말하는 그러니까 서정시의 목소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작가, 서정적 자 아니야. 그 텍스트 내부에서 벌어나는 허구적 발화, 시적
화자야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서정수의 목소리가 작가냐 아니냐 요 문제 있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푸코는 아이 그런 질문은 가짜라니까, 그런 거 질문을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질문 자체가 틀렸어.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거 그렇게 묻지 말고 가능한 주체들을 위해서 그 속에 마련된 자리들은 어떤 것들인가. 너무 너무 어려워 죽겠어요. 그렇죠? 참나. 예, 우리 아주 미로 속에 헤매게 합니다. 예. 조금만 더 봅시다. 참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미셸 푸코는 저자 대신에, 저자의 기능이라는 말을 통해, 저자의 기능, 저자의 기능, 역할, 저자의 기능이라는 말을 통해서 작품 안에서 주체의 위치, 어, 포지션, 서브젝트 그렇게 읽습니까? 포지션, 포지션, 서브젝트 그렇게 읽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주체 위치. 나 영어 그만둔 지 오래돼 가지고, 주체 위치. 푸코는 저자의 기능이란 뭐냐? 한 사회 내부에서 어떤 담론들이 존재하고 순환하고 기능하는 방식을 특징 짓는 것, 갈수록 오리무중이군요. 오리무중입니다. 예, 그래도 뭐 읽어봅시다. 저자의 기능이란 뭐냐? 한 사회 내부에서 작가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중간 시험에 과제 주제인데, 그렇죠? 여기도 조금 어렵게는 하지만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네 보니까. 저자의 기능, 작가는 무엇인가 중에 하나가 포함되겠죠? 저자의 기능이란 한 사회 내부에서 어떤 담론들이 존재하고 순환하고 기능하는 방식을 특징 짓는 것. 어떤 담론, 이제 이거 디스커스를 이제 담론으로 우리가 우리말로 물 한 모금만 할게요. 디스커스를, 그러니까 담론이라고 언젠가 또 사회학적 용어를 갖다가 이제 문학에서 쓰고, 일반적으로 담론 하니까 뭔 소린지를 헷갈리죠. 담화도 있고 뭐 대화도 있고, 담론은 또 뭐냐? 담론. 하여튼 그 의사소통과 관련돼서 제기되는 어떤 화두를 담론이라고 하죠. 예. 이것도 어려운,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담론. 예, 담론. 예. 어떤 담론들이 뭐 장점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고,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어떤 의미가 내포돼 있어요. 그래서 대화적 관계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디스커스를 담론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에는 여러 의미들이 많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푸코는 저자의 기능을 한 사회 내부에서 어떤 담론들이 존재하고 또 순환하고, 어떤 담론들이 존재하고 순환하고 기능하는 방식을 특징 짓는 것. 그리고 저자의 기능이 굉장히 크고 역할이 크죠. 어? 작가의 기능이라고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 기능을 네 가지 특징에 의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봅시다 또. 주체 문제를 알려면 이걸 안 볼 수가 없겠죠. 저자 기능은 담론의 세계를 둘러싸고 한정되며 분절하는 사법적 제도적 체계와 연결되어 있다. 저자 기능은 모든 담론들에 대해서 또 모든 시대와 모든 형태의 문명에서 획일적이고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되지 않는다. 저자 기능은 담론 산출자의 자발적인 규속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하고 복잡한 일련의 조작에 의해서 정의된다. 저자 기능은 순수하고 단순하게 실제 한 개인을 가리키지 않으며, 따라서 몇 개의 자아를 각기 다른 개개인들이 차지할 수 있는 몇 개의 주체, 위치를 동시에 이야기한다. 오리무중입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문제는 텍스트 넷의 주체, 위치. 자, 어디 주체라는 것은 뭐냐? 담론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은 각각의 담론 형태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어떠한 규칙들을 따름으로써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가? 요컨대 주체로부터 근본적인 토대로서의 역할을 제거하고 담론의 가변적 복합적인 하나의 기능으로서 주체를 분석해야 한다.
오리무정입니다. 이렇게 부연한 뒤에 푸코는 저자 기능의 주체 기능에 가능한 특성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오리무정입니다. 이런 논의에 기대할 때 우리는 시적 화자가 순환하는 발화의 장을 개방할 수 있을 것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푸코식 방식으로 달리 말하자면 이제 봅시다. 관심을 초점 집중해서 시적 화자를 순환 논면에서 구하는 방법은 뭐냐? 시적 화자에게서 작품의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부양자로서의 지위를 드러내고 화자 기능 혹은 주체 위치를 통해 서정시의 몫을 분석.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푸크가 말한 주체 위치와 관련해서 시를 읽을 때 그 시에서 화자의 그 목소리의 주인이 그 작가 자신이라고 하는 서정적 자든 그 텍스트 내에서 발언하는 허구적 발화, 즉 시적 자든 그런 식으로 시에서의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는 그 질문은 가짜 질문이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 그래서 어 그러니까 주체, 그 시 내에서 텍스트 내에서의 주체 그리고 그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그 주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만이 문제될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논의가 뭐예요? 시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분석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어렵게 막 써놨습니다. 근데 나처럼 이야기하면 훨씬 좀 쉽죠? 예? 예. 서정시 내부의 목소리를 작가 육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동시에 저자의 부양 계획으로부터도 분리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정시는 자신의 내부를 작품 외부에서 형성되는 담론들의 교차점으로 개방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자, 또 봅시다. 아, 시에서 저자가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읽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는 저자가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작가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그렇게 읽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재래식 문학 비평은 시를 무엇보다도 주체성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치 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시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흡사한 것처럼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데레다가 제시했듯이 담론이란 일종의 기계인 것이다. 따라서 시 속의 주체성 곧 시인이란 이 기계에서 만들어지는 신이나 유령처럼 결코 담론의 결과 이상일 수는 없다. 여기 봅시다. 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시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흡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왜곡되는 거죠. 시를 읽을 때, 소설을 읽을 때 작가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그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작가가 누구인가, 시인이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작가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 물론 이제 그 작품의 분석에서 작품론이 있고 작가론이 있습니다. 작품론은 그 작품을 분석하면서 그 의미의 가치를 논하는 것이죠. 작가는 뭡니까? 작가의 작품들을 분석하면서 그 작가의 어떤 주제의식, 그걸 이제 주로 보는 것이죠. 이걸 작가론, 작품론, 합해서 작가 작품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도 그 타당하게는 좀 받아들여지지 않군요, 나는. 하여튼 시 속의 주체성, 발화의 근원지로 간주되는 바로서의 시인은 더 이상 주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 속의 주체성이다. 시 속의 주체성, 주체. 시 속의 주체성은 작품에 선행하는 의미의 원천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담론, 기계가 만들어내는 결과 이상일 수 없다. 즉, 시 속의 주체성은 텍스트가 성립하면서 동시적으로 성립되며 또한 다른 담론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따라 나아가 있으면 이렇게 형성된 주체성은 시 속에서 이질적 요소들을 교통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성이다. 참. 자, 넘어갑시다. 너무 복잡한 논의를 단순화해서 좀 봅시다. 이제 시간이 많지도 않고 이거 다 뭐 대학원 과정에서 보는 논문 을 가지고 우리 뇌세포를 죽이지 말고 시적 주체가 도대체 뭔 소리냐 그것만 확인을 해봅시다. 자, 담론의 차원에서 시를 주체성의 문제를 통해 설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서정시의 목소리가 그것이 작가이건 서정적 자이건 시적 화자이건 간에 이것도 헷갈리게 해놨어. 즉 서정적 자라는 얘기는 작가의 목소리를 상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작가이든 요걸 일단 이 글에서는 빼야 좀 우리가 독자가 읽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다시 말해서 서정시의 목소리가 서정적 자이건 시적 화자이건 간에 선언적으로 전제된 단일한 실체의 목소리임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적 주체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알겠죠. 쉽게 말해서 푸코가 시적 담론, 시적 화자의 주체의 위치를 가 중요하다고 했을 때는 아까도 누누이 말했듯이 서정자라든가 시적 화자라든가 하는 작가의 목소리가 누구인가를 문제 삼는 관점은 시를 읽어내는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시적 주체 그리고 그 주체 위치만이 문제될 뿐이다. 그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 시 연구에 있어서 이렇게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이 서로 충돌하고 그런 지점을 찾아내는 것은 상당히 예, 그러니까 지금 곤혹스럽죠.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제도로서의 작가라고 하는 명제를 시 연구에서 화두로 삼고자 할 때도 이를테면 시에서 작가의 지위란 무엇인가? 시에서 작가의 목소리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서정시의 목소리를 작가의 목소리로 바로 고쳤을 수 있는가? 아니라면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돼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질문에 우리가 계속 지금 3시간째 마주하고 있잖아요. 1차, 2차, 3차, 8주차에. 자, 서정시의 목소리를 작가의 목소리로 읽는 낭만주의적 관점 하에서 그것은 서정적 자의 목소리, 계속 반복했던 거죠. 이 경우 서정시는 작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일차적으로 작가에 집중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김소월의 전달꽃을 읽을 때, 초원을 읽을 때, 김소월은 누구지? 김소월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이런 시를 썼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것대로 좀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 서정시 목소리가 작가의 목소리를 서정시의 목소리와 작가의 목소리를 동일시하는 관점은 애초 서정시가 작가의 내적 정서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서정시는 세계를 작가의 내부로 끌어당기는 데서 성립하는 것이지 작가를 세계의 사태들로 혹은 물적 환경으로 푸는 데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태동하는 근대문학 제도 속에서 서정시는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더라. 에서 축적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 서정시의 목소리를 텍스트 내재적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일군의 논자들은 사회적 시적 하자라는 개념, 엿듣는 바라, 로스로프라의 엿듣는 바라라는 정의가 잘 설명해 주듯이 이때 독자의 관심은 이 독백을 바라는 화자에게 집중되는 것이 틀림없죠. 그런데 이 관심은 작품 바깥에 놓인 제도, 왜는 또 이렇게 그 어, 차단하고 있잖아요. 아니 오히려 시적 화자라는 장치를 발견한 이들은 그 관심을 시 외부의 제도에까지 이르게 하지 않는 방편으로, 그러니까 외제적 관점을 차단하는 방편으로 작가 대신에 화자를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독자의 눈길을 오저와 화자의 태도 쪽으로 이끌었죠. 이것은 어, 일정하게 화자가 모순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이런 얘기죠. 화자는 작품 안과 밖에 곤란하게 걸쳐서 발생하지도 못하고 구성되지도 못하는 그런 공경에 처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난경 때문에 이제 푸코가 말한 시적 주체, 그 주체의 위치 그런 관점에서 시를 읽어낼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실론이에요. 이것은 알겠죠?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글쓴이도 그 미셀 푸코의 이런 주장을 충분하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작품을 분석하는 데까지는 아직은 나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시도하는 음, 시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정 주장 시적 화자의 갖고 있는 각각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푸코가 말한 시적 화자 시적 주체, 그리고 그 주체의 위치를 통해서 시를 읽어내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봅시다. 아, 서정시의 목소리를 서정적 자의 목소리나 화자의 목소리로 푸는 대신에 이질적인 담론들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단속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주체의 목소리로 풀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서정시에서 내재적 분석론과 외재적 환경론이 기량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두 관점이 갖고 있는 각각의 문제를 일정하게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끝났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작품을 분석하면서 이 알람은 또 안 해놨네. 왜 이렇게 내가 왜 오늘은 조금 피곤이 덜 풀렸나 봐요. 또 이 타이머를 안 해놨어. 그래서 이게 25분이 지났는데 안 되네. 또 알 수가 없어.
하여튼 정리를 할게요.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이 주체 위치를 문제 삼는 관점 봅시다. 그러면 다시 자 김소울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나는 이 시에서 나는 즉 화자의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냐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의 화자는 여성일 것이다. 여성적 정조, 이별의 정조. 그래서 김소월 시인은 남성이기 때문에 이 시, 진달래꽃의 시의 화자 나를 작가, 시인 자신으로 김소월로 보는 것은 부당치 않다. 그렇죠. 서정적 자아가 아니라 좀 텍스트 내부에서 발언하는 그 허구적 자, 허구적 화자, 자, 시적 자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좋아요. 그랬을 때 문제가 이제 뭐냐면 텍스트 내부에서 시적 화자가 엿듣는 바란 로스르 프라의 그런 형식주의 그러니까 시의 내부에 있는 화자의 상황과 그 다음에 그 화자가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조를 통해서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보내드리우리다 라고 말하는 이 여성 화자 나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이별의 상황 이미 떠난다고 하잖아요. 이미 떠나 그럴 때 이걸 붙잡아요. 그래 노래도 있던가 뭐 잘 가라 바이바이 뭐 대중가요 보니까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슬픔을 속으로 마음속으로 사귀면서 잘 가시라. 그런데 가서 내가 그리우면 내가 생각나면 다시 돌아와 달라. 나는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그 변함없는 사랑을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화자의 태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조를 통해서. 자 이렇게 봤죠. 이랬을 때 진달래꽃은 이제 그렇게 읽어도 문제가 없는데 그럼 다른 시는 근데 초원 같은 경우는 초원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라고 하는 나는 누구냐 이건 시인 자신으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상황 모순되죠. 그럴 때 이제 서정적 자아인데 어떤 시인은 서정적 자아로 읽을 때 해석이 가능하고 어떤 시인은 그렇게 읽으면 해석이 좀 문제가 있어서 시적 화자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서정적 자아라고 하는 개념만 가지고는 모든 시를 다 해석해낼 수가 없고 시적 화자라고 하는 관점만 가지고도 역시 그러하다. 특히 시적 화자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작가라든가 현실의 반영이라고 하는 외재적인 관점을 완전히 배제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 자체가 무엇을 생겨난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시에서 목소리의 주인이 시인 자신이냐 아니냐를 문제 삼는 그런 질문은 가짜다. 그러니까 시적 주체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시를 읽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미실 푸크가 말하고 있는 주체, 위치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럼 주체는 누구예요? 이를테면 진달래꽃에서 시적 주체는 누굽니까? 나죠, 나. 내가 주체잖아요. 떠나는 님이 주체예요. 그 떠나는 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면서 잘 가시오. 그런데 가다가 내 생각 나면 돌아오시오라고 말하는 내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을 하늘은 따다가 가시는 걸음걸음 뿌리겠다라고 말하는 이 내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죠. 그렇죠. 그럼 내가 어느 그 화자가 주체가 이제 발견됐네. 그렇죠? 그럼 그 주체는 어디에 있어요? 주체 위치는 어디 있어요? 위치. 이별은 상황이잖아. 이별의 상황에서 그 결국 그러니까 이 주체 그다음에 또 초원에서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라고 애달파하는 그 임의 사별을 임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는 그래서 임을 부르는 화자 나는 이거는 시인 자신을 읽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을 것인데 그 이 시에서 초원에서 시적 주체는 누구예요? 애달파하는 죽음, 연인의 죽음, 누군가의 죽음을 애달파하는 나죠. 이 주체죠. 뭐 시적 화자와 시적 주체를 별개로 구분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봐요. 그다음에 그 위치라고 하는 것도 바로 어떤 상황을 위치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푸코의 관점은
충분하게 시를 읽어내는데 유효한 그런 관점은 되지 못한다. 일단은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글쓴이도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분하게 작품을 통해서 이 관점이 시를 읽어내는데 얼마나 유효한 것인가를 충분히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있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8주차 도대체 시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읽는다는 것인가와 관련된 조금 어렵고 곤란하고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공부를 했습니다. 8주차 모두 마칠게요. 예.